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한충희 목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하는 7강, 또 다음 주에 하는 8강. 이렇게 마지막 두 개 남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쫓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피치를 내서 두 개 다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하고 통일 문제 그리고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간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쭉 8번 했죠? 이제 7번째 북한 한반도 동북아 정세 통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 하면은 북한 핵 문제를 좀 안 다룰 수가 없죠. 이게 뭐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신문에 이제 자주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관으로 생활하면서 거의 한 25년 이상을 북한 핵 문제를 다뤄왔고, 제일 최근에 유엔 차석대사로 대북 제재 안보리 토의에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떤 분석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번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북한은 늘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호스타일 폴러시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표현인데요. 여기에 모든 북미 간의 대결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호스타일 폴러시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때는 뭐 경제 제재, 어떤 때는 어떤 제도적인 전복, 뭐 여러 가지 그런 인권 문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뭐 한미 군사 어떤 훈련 이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으로 볼 때는 6.25에서 그런 자기들이 굉장히 수세적인 것도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분단 이후에 국내적으로는 체제 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생존 전략을 위해서 이제 핵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부적인 단속, 그 다음에 남쪽으로의 어떤 체제 보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뭐 한 70년대 초까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였다고 하지만 그 뒤에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고 한국은 아주 선진국권에 이제 진입하는 국가인데 그래서 경제력의 격차가 클 때는 사실은 경제력이 큰 쪽으로 이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독이 서독으로 들어온 것도 같고 그래서 혹시나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내심 큰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도 미국이 세계적인 슈퍼파워고 미국이 사실은 북한을 뭐 침공하거나 전쟁을 붙일 이유는 없는 거죠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들은 늘 최선진국이 어떤 뭐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있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핵 개발을 포장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남쪽의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고 주한미군과 남쪽의 군사력을 비대칭적으로 갖고 있는 북한의 일반 전력을 볼 때는 군사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을 만회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체제 유지와 생존 면에서 이란 핵 문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지역 강국의 그런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보다는 주변에 강국들이 쌓였기 때문에 체제 유지적인 그것이 더 큰 것이죠. 비핵화를 할 때 디뉴클라이제이션,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 또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그 안에 뭐 주한미군 그 다음에 어떤 해구산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좀 폭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전체가 비핵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북한이 자꾸 핵 포기를 미루는 하나의 구실로도 쓰는 것이죠. 북미 협상, 핵 협상은요, 94년 제네바 합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는 플루토늄 문제, 플루토늄에 의한 핵 개발 문제가 있었고 영변이 주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영변을 폐기하고 대신 우리는 경수로 민간 원자로를 2기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신포의 공사가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저도 캐도 사업을 했고 북한을 한 7, 8번 갔는데요. 바로 이것이 제네바 합의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져봤지만 2002년도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2차 핵위기가 되고 이 제네바 합의 경수로 사업은 캐도 사업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한 3년간의 협상을 거쳐서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양자보다는 다자로 하는 것이 훨씬 부담도 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겠다라는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6자 회담이 시작됐죠. 9.19 공동성명이 여전히 뭐 하나의 레퍼런스, 이 표준이 되긴 됩니다.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거기에 신고, 사찰, 동결, 검증, 해체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나 북한은 신고를 거부하고 단계적인 또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왔던 것이죠. 특히 그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제가 그때 이제 유엔 차석대사로 있을 텐데요. 핵실험과 한 20, 30회에 여러 가지 ICBM, IRBM, SLBM, 무수단 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아주 극도의 그 핵 개발을 아주 극대화하는 아주 고도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핵탄두의 소형화, 정밀화, 고도화를 어느 정도 상당히 달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는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발사 시설, 핵 무기와 그 다음에 딜리버리 민스라고 하는 발사 수단이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불예측적인 SLBM 같은 거 잠수함에서 쏘는 그 다음에 무한 궤도를 통해서 고정이 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의 그런 은닉성 그리고 사거리도 미국 동부 워싱턴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던 것이죠. 유엔 제재가 이때 한 5개가 핵심 결의가 있었습니다. 총 11개 대북 제재 중에서 핵심적인 5개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석탄 등 주요 광물, 의류, 수산물, 공산품 수출이 거의 95%가 금지가 되고요. 외국에게 나가 있는 노동자는 2년 안에 귀국해라. 그리고 합작 투자가 금지된다. 정제유의 90%가 삭감이 되고 원유 400만 배럴까지 이렇게 상한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선박거래가 금지되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외화 획득 선이 거의 한 60, 70% 또는 80% 이상이 이제 차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이 비핵화 원칙은 CVID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 용어에 대한 북한의 극도의 알레르기적인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사실은 표현을 좀 바꾼 것이 FFVD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F는 final이고요. 두 번째 F는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완화된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북한은 핵보유국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계속해서 최근에도 핵보유국의 그런 그 틀을 벗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헌법에 이것을 규정을 해서 이제 핵군축 미국하고 미국이 얼마를 줄이면 자기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핵군축 협상을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비핵화하고 유사한 약간의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평화체제입니다.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Peace Regime이라고 하는 또는 Peace Agreement라고 하는 또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는 종전선언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쟁을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평화체제 협정문에 보통 1조나
선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체제 안에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뭐 전쟁을 선언 안 했는데 어떻게 평화체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호체제를 인정한다. 그리고 불가침한다. 그리고 군축을 해서 신뢰 구축을 한다.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그 뒤에도 뭐 국경선을 어떻게 한다 상세한 게 있지만 핵심 내용이 요 한 5가지, 4가지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는 이 본질상 체제 인정과 불가침을 넣기 때문에 그 내재적으로 분단을 지속하는 또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왜냐하면 미국과 중공이 증인 형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또 사실은 뭐 이 주변국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저희가 합의를 설사 하더라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그 중요한 앞쪽에 전문이나 1조, 2조, 3조에 이 평화체제는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과도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은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된다.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97년, 98년 이때 한 2년여에 걸쳐서 제네바 사자회담이 개최됐는데요. 제가 그때 줌으로서 한 3-4번의 사자회담에 본회담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이 2가지를 집요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지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 입장이었고 우리도 그쪽에 사실은 많은 뭐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있기 때문에 핵을 폐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폐한다는 제도적 보장으로 평화체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비핵화를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완전히 선호가 바뀐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쌍궤병행이라고 이 2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이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쌍궤병행 제안인 것이죠. 네. 종전선언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부터 나왔죠. 사실은 이 종전선언은 언제 처음 나왔냐 하면은 2007년도에 14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미 정상이 조속히 회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정치적인 조금 상황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전선언이라도 해서 정상 간의 종전선언을 하면은 평화체제를 사실은 이끄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조금 그 의미가 중요성이 또 어떤 타이밍이 조금 이제는 그때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그 주장이 미국의 조야에서 행정부나 의회에서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정상의 회동을 위한 종전선언이었는데 이미 남북 그다음에 미국의 정상들이 최소한 2번 이상은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회동을 할 이제 실익이 좀 없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종전선언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소위 그 영양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북미 간 정상회담 한번 짚어보면요.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에 이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 여러분 사진 또 비디오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죠. 이때 구체적인 합의가 좀 없었다라고 우리가 아쉬워했는데 이 합의문을 보면 저는 쭉 읽어보니까 턱턱 걸리는 3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고 북한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보거든요. 용어를 3가지입니다. 뭐냐면 안전담보라고 하는 표현, security guarantee, 2번째 비적대, no hostility, 3번째 신뢰 구축입니다. confidence building. 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평화체제, 뭐 관계 개선 이렇게 큰 제목을 하는데 저는 3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담보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NPT나 이런 비핵화, 그 다음에 비확산 금지 합의에서
국제협약에서 Security Assurance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안전보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Assurance는 뭐냐면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한테 선제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고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비핵화의 아주 기본 원칙이죠. 근데 Security Guarantee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북한이 개런티를 고집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핵무기를 선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북한의 체제를 담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거를 안전보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노동신문에서 이 합의서의 전문을 북이 번역을 하면서 안전담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장하고 담보가 뭐 비슷한 표현일 수 있지만 북한이 노리는 담보의 개념은 체제 유지 쪽에 더 방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비적대, 아까 호스타일 폴리시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다분히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적대적인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연합훈련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confidence building은 다 좋은 표현 같잖아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지 핵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confidence building이 어디까지입니까?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주한미군, 심지어는 한미동맹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자산의 전개를 금지하는, 핵우산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락을 까는 것이 confidence building이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북한이 확보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다고 자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평이 결국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완전히 실패로 파국으로 만드는 하나의 씨앗이 배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가졌죠. 중요한 키워드를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래서 북한이 잘만 하면은 하노이에서 큰 걸 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볼튼의 그런 자서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을 폐쇄할 테니 영변에 대한 폐쇄, 이게 좀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클로즈인지 디스맨틀먼트인지 표현했지만 영변을 우리가 클로즈하고 폐쇄할 테니 유엔의 11개 제재 중에서 5개를 해제해달라. 2016년 이후에 11개 중에 5개면 우리가 한 50%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5개는 거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가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영변은 사실은 플루토늄 시설이 주로 있고요. 그 중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굉장히 적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변이 큰 걸로 이렇게 해서 영변대 5개 제재 결의가 혹시 미국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지만 미국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등가성이 안 맞다. 영변 폐쇄는 핵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한 10%, 20%? 25%? 그렇지만 5개 제재 결의는 제재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변 비중을 낮게 보고 어디 숨겨져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이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하지만은 등가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핵 프로그램뿐 아니고 운반 수단인 ICBM, 특히 본토 도달하는 ICBM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 볼턴도 그랬습니다. 한 10월쯤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시에 열릴 수도 있다. 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그렇지만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기는 이 구도상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 핵 문제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유엔에 있을 2014년에 최초로 안보리 의제로 북한 인권 문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하면서 매년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인 오토 원비어가 사망을 하면서 북한의 고문입니다.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 돼서 미국인들의 대북 혐오감이 극도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네.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북한 동향을 보면 이런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양보를 받으려고 했던 셈법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교역 이동 통제로 국경 밀수 등 이 제재 우회하는 것이 시도가 불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슈에서 북핵 문제의 관심도가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북미 간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은 북한이 속이려고 한다, 상황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구실로 해서 개성공단을 폭파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북한은 이런 도발,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나 작은 거리는 한국이나 주한미군도 염두에 두고, 또 ICBM 같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에도 조금 우회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대북 방역 장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코로나에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북아 정세를 한번 보면요, 미중 간에 서로 간에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무역 분야나 무역 분야나.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냉전적인 진영 논리,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북중러 대 한미일, 이 진영 논리가 여전히 사실은 조금 남아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냉전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된 것이고, 최근에 중러, 그 다음에 러일, 중일, 여기도 비교적으로 우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익이 우선인 것이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일본의 영내의 그런 이 각축, 이 라이벌리가 사실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은 보통 국가화를 겨냥하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진출하려고 하는 그 아주 야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것을 저지하고,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가 유엔에 있을 때 이걸 많이 했었는데, 아주 중국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쟁적인 협력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시안 파라독스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당분간은 역시 북한 핵 문제, 이 한반도 문제가 우리 영내에 있어서는 주요 안보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 대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 영내 이슈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이제 중국 내부의 좀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문제로 보면은 북핵, 북한 문제가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은 이 중국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지역 문제 중에서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의 변화가 자신들의 안보 이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논의에 더 많은 참여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가 안보, 군사, 무역, 투자, 에너지, 환경, 질병, 인적 교류, 문화, 관광 등 모든 이슈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체제가 어떤 뭐 크라이시스로 간다거나 또는 뭐 아주 협력적으로 간다거나 그렇지 않고 경쟁과 협력이 계속 병존하지 않을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또 이익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주변과의 관계를 살짝 보면요, 한미동맹은 정말 가치, 신뢰, 공동이익, 글로벌한 동맹으로 진화를 하고 우리 한국 안보의 아주 린치펜이라고 그랬죠. 아주 핵심 부분이다, 고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 관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한중 간의 교역액이요, 한미, 한일 이렇게 양자 교역을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한중 간의 관계는, 실질 관계는 굉장히 크죠.
중국은 한미일이 군사동맹 같은 걸 맺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건 이제 자기들이 버거운 것이죠. 그리고 지전력적인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론에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어떤 이런 탈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죠. 평화적인 자주적인 통일을 중국은 지지합니다. 우리 한반도예요.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감축되고 있는 것이죠. 한일 관계는 지금 강제징용, 지소미아 뭐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서로 통상 제재, 여행의 제한도 있죠. 압류 자산을 현찰화하는 문제가 최근에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현찰화가 될 경우에 한일 관계는 또 한 번에 상당히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러 기회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신북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죠. 북중 간의 일종의 군사 동맹에 해당되는 61년 조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약해졌다고 알려지고 있죠. 북일 관계는 납치 문제로 강경하지만은 언제나 이 아베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갑자기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일 간의 정상회담만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중러는 대미 공조, 그 다음에 코로나 공동 대응에 있어서 지금 딱 좋을 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좋은 관계고요. 중일도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그 라이벌 구조가 있는데 단기적인 실리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또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중국은 굴기라고 하는 라이즈의 방점이 있고요. 미국은 그걸 카운터하는, 대응하는 것이 있죠.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글로벌한 전략 구도, 뭐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전체 또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그 전략 구도 하에서 한반도 문제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훨씬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미국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 동아시아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대중 외교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세력 균형, 그다음에 힘의 삼각관계, 지전력적인 접근을 통해서 1대1로나 또 신형 대국 관계, 중국몽, 그다음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제조업 성장 플랜, 그리고 원차이나 폴리시, 그리고 홍콩을 굉장히 이제 끌어들이는 이 자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요. 북한을 소위 버퍼존, 어떤 중간지대로 이제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미국은 최근에 인도하고 호주 이런 나라들 끌어들여서 인도 패시픽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면서 약간의 해칭하는 것이죠. 둘러싸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패권 안정론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떤 2인자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불안정한다. 국제정세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이죠. 중국이 지금 약간의 라이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면은 아마 안정적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약간의 위협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강원이 변경하면서 계속 협상은 끌고 갈 것을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책임 소재가 이게 글로벌 패권 게임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만 하면요. 미국이 중국의 이런 불공정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죠. 미국이 기업이 중국 투자할 때 과도한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거나 기술을 해킹한다거나 지재권 보호를 못한다거나 국가 보조금을 줘서 특정 산업을 지원한다거나 환율 조작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한다거나 화웨이 사태가 보듯이 중국 기업 등에 의한 미국 내 다양한 비밀 정보 자산을 획득한다거나 이런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보도에서 보시겠지만 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했습니다. 이 원인도 보도되기로는 백신 기술을 그 중국 어떤 스파이 같은 사람이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통일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요. 유엔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한반도 독립, 코리안 인디펜던스를 얘기하면서 처음 결의했던 게 4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워지기 그 전해죠. 그죠? 저희가 2048년 8월에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이 문제가 한국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엔의 회원국들은 이렇게 한국이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권을 획득하는 어떤 행동을 저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48년 그 다음에 5월까지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입니다. 네. 좋은 뜻으로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안 된 것이죠. 48년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무리 해도 단일화된 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48년도에 8월에 저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생겨났고 한 달 뒤인 9월에 우리가 DPRK라고 하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북한이 이제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그 몇 달 뒤에 48년도에 12월 달에 유엔에서 총회 결의를 또 하나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합법적인 정부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그 valid expression of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그 남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자유의사로 유효한 표출로 정부가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입니다. 예, 자유의사가 유효하게 표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에 54년도부터 75년까지 그 사이에 이제 그 6.25가 있었죠.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이 되고 북한의 그런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됐는데요. 54년부터 75년간 매년 유엔 총회가 한반도 문제를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한민족의 자유의사, 아까 말씀드린 free will을 통해서 여기에 기초해서 평화통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진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적 코리아 설립이 유엔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관되게 나옵니다. 여기도 자유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것이 유엔이 우리 한국을 한국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91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신청을 하고 또 북한이 신청을 했습니다. 멤버십을. 근데 안보리가 보통 이걸 다루는데 안보리가 두 안건을 하나로 해서 단일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Admission of the DPRK and ROK to the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남북 동포와 정부의 유엔에 대한 가입 열망이 조화롭게 일치했다. Harmoniously coincid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보리는 한반도 양측 both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표현하고 있죠. 양쪽의 부분을 다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 simultaneous decision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은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북조선이 완전히 다른 국가라면 이렇게 단일한 가입 절차를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both part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표현한다거나 또는 harmoniously
coincide 한다거나 뭐 aspiration of peopl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이 독특한 가입이다.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게 완전히 분리된 국가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과도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게 좀 읽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읽었습니다. 네. 2000년하고 2007년도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각각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문을 유엔 총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제안해서 채택했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문구인데요. 2000년하고 2007년. 거기 보면은 제일 후반부에 이 선언을 잘 이행해서 평화 통일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자. 그리고 남북 간 대화하여 및 통일이 한반도 동부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이 지지하고 지원을 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평화 통일, 통일이라는 것이 남북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화두다.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 별도의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네. 제가 이 관련해서 민족 자결권이라는 것을 좀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외부 간섭 없이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권리인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엔 헌장 1조에도 나와 있고요. 이거를 민족 자결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민족은 조금 구성원 간에 민족적인 유대감을 갖는 언어, 혈연, 문화, 종교, 경제적 인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코리안 피플.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주권 독립국가로 탄생을 하거나 독립국가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 국가와 통합할 권리. 우리 동서독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체제로 변경할 권리. 그래서 아마 남북이 이제 통일이 된다면 기존 국가와 통합한다는 개념도 있고 다른 정치체제로 변경할 권리는 뭡니까? 북한의 어떤 정치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체제로 변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민족 자결권은 우리가 주스 코겐스라고 강행규범이라고 국제법에 있습니다. 강행규범은 침략, 집단학살, 노예, 인종차별, 반인도 범죄, 고문금지 이런 같이 아주 핵심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제법의 핵심 원칙을 우리가 주스 코겐스를 하는데 바로 민족 자결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 소독은 동소독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내독 간의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년도 소독기본법에 보면 독일 민족은 자결권을 통해서 독일 통일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결권으로 헌법을 제정할 때 기본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 당시 통일은 독일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독일 통일에 결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르바초프도 독일인들이 자결권 행사를 원하면 소련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반도 장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한국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남북 당사자 원칙을 강조해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중요한 원칙은 한반도 장래는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족 자결권을 적극 활용하면서 주변 4강, 그 다음에 상임이사국 5개, 특히 역의 주요국, 우리 지역에 있지 않는 영독불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7년 이후에 한국 관련 유엔 결의는 자유의지에 기초한 코리아 독립국가 설립과 평화적 통일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7년도 그래서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에서 추구했던 목표가 여전히 아직도 미완인 상태다. 예, unfulfilled 또는 pending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요, 2012년에 방한했을 때 해관보 정상회의 때 이때 왔죠. 한국 외대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Koreans are one people. 한 민족이라는 것이죠.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인들이, 코리안 피플들이, 한민족이 갈망하는 그 날은 사실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 없이 분명히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민족, 코리안 피플은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연설을 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언젠가 아주 가까운 시기에 someday soon 당신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북한의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있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수십 세기 몇십 년 안에 여러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그리고 이런 탤런트와 능력을 갖춤으로 대한민국은 이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땅을 부와 또 문화의 아주 풍성함과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기품을 축복받은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는 자유롭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모든 이산가족들이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분명히 한반도가 되리라는 그 날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Our eyes are fixed to the north. 우리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ur heart praying for the day when all Koreans can live in freedom. God bless the Korean people. 이렇게 끝을 맺죠. 우리의 모든 한민족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 그 날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한민족, 코리안 피플을 축복할 것입니다. 라고 감동적인 또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저는 한반도의 장래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되고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인 측면과 당사적 중심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라 할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저도 있을 때 늘 했는데 항상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이 없습니다. 안보리 규칙은 디렉트 파티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편지를 씁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규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참석합니다. 그러면 항상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것이 계속 그런 레코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토의에 참석하는 그런 전례를 계속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핵화 특히 평화체제 문제 및 통일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임을 국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독 과정에서 서독이 외교 협상 프로세스를 주도했죠. 소위 2+4. 네. 그 당시 베를린을 통치했던 러시아, 소련,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네 나라로 하고 그 다음에 동독, 서독을 해서 2+4라고 하는 외교적인 프로세스로 통일을 이뤄낸 것이죠.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독일이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금기시되는 표현이다. German question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암시하는 건데요. 독일을 통일시켜줘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국하고 프랑스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 프로세스로 서독이 통일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민족 자결권. 동독
사람들의 의사가 소독의 체제를 원한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었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장래의 설계자, 또 저자와 시공자는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력, 어떤 뭐 콧김, 훈수는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장래에 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리아의 장래는 시리아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아주 분명하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한반도의 장래는 한민족들이 자유의사를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계속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쪽 체제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가 분명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이 표출되는 의사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유엔이나 여러 가지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이 나가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통일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세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이지만 민주주의, 경제, 평화 애호국, 열린 사회, 그리고 학문과 교육을 숭상하고요. 문화 매력, 홍익인간적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역동성과 창의성,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서도 K방역이 보여줬죠. 이렇게 굉장히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하드 파워의 부족을 커버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상대국 시민들이나 그 나라의 호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식민 역사가 없는 열린 민주사회, 그리고 혁신 기술을 통해서 이런 개발 경험이 중진국하고 개도국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통일을 이루기 전이나 또는 후나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value, 그리고 제도, institutions, 이런 것들을, 그리고 norm 같은 원칙,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일본이 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선한 가치, 또 열린 사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상당히 주도하는 국가로 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의 롤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해야 되고요. 통일 이후에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과 화해의 촉진자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조금 그런 영적인 부분은 오늘은 조금 제가 여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 할 때 조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통일과 그 다음에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걸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민족 자결권에 의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통일을 분명히 이루어야 되고 이룰 수 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3만 5천 명의 탈북자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북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금은 어렵죠. 그렇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체제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칙, 한반도의 장래는 우리 모든 한민족, 모든 피플의 8천만 전체 우리 한민족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아주 질서 있고 평화롭게 통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런 원칙과 또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함으로써 중국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통일을 블레싱, 축복해 주는 것이
통일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에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남아있죠?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이거 8번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같이 경청해 주시고 정말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고 한번 같이 뜻을 모으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코멘트나 이런 건 하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우리 북한 그다음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한충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